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옛 어른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랜 격언이 그녀의 삶에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는지 그 처절했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를 넘긴 예쁜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짐승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존재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먼 곳이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짐승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아주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단출한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아버지는 늘 반듯하고 단정하신 성실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으셨지만 언제나 저희 자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저희를 낳기 전 잠시 회사를 다니셨지만 이후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신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만 화목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동생과 다투다 어머니께 혼이 나기도 하고 숙제하라는 잔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런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감기 기운 같다며 동네 병원을 전전하시다 대학병원으로 옮겼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이 암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기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같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힘겹게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며 마지막에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꼭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잠시 병원에서 퇴원의 집에 머무시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산책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빠, 안 돼요. 호흡기 없으면 걷기도 힘드시잖아요. 괜찮다. 휴대용 호흡기 가지고 아주 천천히 걸으면 되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큰딸이랑 손잡고 걷고 싶구나. 그날따라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따스했던 공기, 부드러운 바람, 파릇파릇 돋아나던 새싹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힘없이 하지만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던 아버지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걷고 쉬고
또 몇 걸음 걷고 벤치에 주저앉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산책로 벤치에 앉아 아버지는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너희들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엄마랑 동생, 잘 부탁한다. 아빠는 우리 큰딸이 있어서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아빠가 하늘에서도 꼭 지켜줄게. 저는 불길한 예감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며 울먹였지만 아버지는 그저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저와의 마지막 산책이 세상과의 작별 인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팍팍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오랜 병원비로 가세는 기울었고 돈 문제로 친척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에 빠진 저희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보험 일을 하시던 그분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험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영업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70, 80년대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러셨듯 저희 어머니도 억척스럽게 일어서셨습니다. 남편의 암투병을 직접 간호했던 경험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자리를 잡으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서서히 빚을 갚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원의 원장님 눈에 띄어 졸업과 동시에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고 제 수입은 음악을 전공한 동생이 유학을 가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같았던 우리 가족의 미래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동생은 유학을 마치고 경력까지 쌓아 멋지게 귀국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힘을 합쳐 집 근처 상가에 나란히 학원을 차렸습니다. 저는 입시 전문 공부방을, 동생은 작곡 전문 스튜디오 겸 학원을 열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금세 입소문이 나 수강생이 줄을 설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이 끝나고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련을 던져주더군요. 저희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는 작은 우동집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늘 손님으로 붐비는 동네 맛집이었죠. 가게 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실하고 활기찬 남자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는 저는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우동집은 저의 훌륭한 식당이 되어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장과 저는 안면을 트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녹초가 되어 우동집을 찾았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아쉬워하는 제게 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해서 어쩌죠? 대신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고 지쳤던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 치킨집에서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밑바닥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신의 가게를 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싹싹하고 생활력 강한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셋 모두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오직 그에게 기대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장인 사랑도 못 받고 어쩌냐는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변변한 직장 하나 꾸준히 다니지 못하면서 유학까지 다녀와 동네에서 학원을 하는 제 동생을 비웃었고 남동생은 군 제대 후에도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가족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 하나만 믿었습니다. 그는 늘 제 편이었고 가족들의 무례함으로부터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청혼하며 저희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주 씨를 꼭 지켜주겠습니다. 그 굳건한 약속에 저는 결국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온갖 진상을 부렸지만 그는 언제나 제 편에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우동가게 주변으로 경쟁업체들이 생겨나며 장사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숨기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시누이의 카드값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오토바이를 사며 생긴 빚도 남편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가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밑빠진 독처럼 돈이 새어나가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가게의 월세는 제 학원 수입으로 막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잦은 다툼을 벌였고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던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점점 시댁 식구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저와 동생 모두 일이 바빠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게 되자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급하게 약속을 취소하고 손녀를 데리러 가시다가 신호를 위반한 음주 차량에 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신 겁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시어머니의 병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 시간에 시댁 식구들과 모여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던 중 어머니의 친구분이 조문을 오셔서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앞으로 거액의 교통사고 사망보험을 들어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두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남편의 얼굴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화색을 저도 모르게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애써 누르는 그 추악한 표정을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 역시 그의 가족들과 똑같은 검은 머리 짐승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보험금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그 돈은 죽은 내 사돈 돈이 아니라 우리 아들 돈이다라며 억지를 부렸고 시누이는 마치 자기 돈인 양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제게 그 돈으로 자신의 가게를 확장하고 시동생에게는 가게를 차려주고 시누이에게는 시집갈 때 전세금을 보태주자는 기가 막힌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동생은 형부의 그런 모습에 치를 떨며 이혼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험금을 내놓지 않자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며 돈 관리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제 동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동생이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그 녹취 파일에는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를 속이기 위해 남편이 제 동생을 유혹해 바람을 피운 것처럼 연극을 꾸미자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제 동생을 이용해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저를 고립시켜 돈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녹취 파일을 듣고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10억 원이라는 돈을 놓치기 싫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로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은 상속 재산도 아닌 보험료 납입자를 제 명의로 해놓으신 저의 고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우동가게의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결국 그 짐승 같은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전 남편은 먼 지방의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빼앗을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똘똘 뭉쳤던 가족들은 돈줄이 끊기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누이는 또 카드빚을 지고 잠적했고 시동생도 집을 나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라는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어린 손녀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 자신에게 잘하게 만들려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분노에 차올라 그 노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그 이후로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지켜야 할 선과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옛말 그대로 검은 머리를 한 짐승과 달을 박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게 남은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더 단단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행복은 어느새 제 곁에 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곁에도 늘 진실한 사람들과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옛 어른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랜 격언이 그녀의 삶에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는지 그 처절했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를 넘긴 예쁜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짐승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존재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먼 곳이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짐승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아주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단출한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아버지는 늘 반듯하고 단정하신 성실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으셨지만 언제나 저희 자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저희를 낳기 전 잠시 회사를 다니셨지만 이후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신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만 화목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동생과 다투다 어머니께 혼이 나기도 하고 숙제하라는 잔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런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감기 기운 같다며 동네 병원을 전전하시다 대학병원으로 옮겼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이 암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기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같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힘겹게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며 마지막에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꼭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잠시 병원에서 퇴원의 집에 머무시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산책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빠, 안 돼요. 호흡기 없으면 걷기도 힘드시잖아요. 괜찮다. 휴대용 호흡기 가지고 아주 천천히 걸으면 되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큰딸이랑 손잡고 걷고 싶구나. 그날따라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따스했던 공기, 부드러운 바람,
파릇파릇 돋아나던 새싹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힘없이 하지만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던 아버지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걷고 쉬고 또 몇 걸음 걷고 벤치에 주저앉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산책로 벤치에 앉아 아버지는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너희들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엄마랑 동생, 잘 부탁한다. 아빠는 우리 큰딸이 있어서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아빠가 하늘에서도 꼭 지켜줄게. 저는 불길한 예감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며 울먹였지만 아버지는 그저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저와의 마지막 산책이 세상과의 작별 인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팍팍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오랜 병원비로 가세는 기울었고 돈 문제로 친척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에 빠진 저희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보험 일을 하시던 그분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험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영업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70, 80년대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러셨듯 저희 어머니도 억척스럽게 일어서셨습니다. 남편의 암투병을 직접 간호했던 경험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자리를 잡으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서서히 빚을 갚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원의 원장님 눈에 띄어 졸업과 동시에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고 제 수입은 음악을 전공한 동생이 유학을 가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같았던 우리 가족의 미래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동생은 유학을 마치고 경력까지 쌓아 멋지게 귀국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힘을 합쳐 집 근처 상가에 나란히 학원을 차렸습니다. 저는 입시 전문 공부방을, 동생은 작곡 전문 스튜디오 겸 학원을 열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금세 입소문이 나 수강생이 줄을 설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이 끝나고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련을 던져주더군요. 저희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는 작은 우동집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늘 손님으로 붐비는 동네 맛집이었죠. 가게 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실하고 활기찬 남자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는 저는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우동집은 저의 훌륭한 식당이 되어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장과 저는 안면을 트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녹초가 되어 우동집을 찾았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아쉬워하는 제게 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해서 어쩌죠? 대신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고 지쳤던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 치킨집에서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밑바닥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신의 가게를 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싹싹하고 생활력 강한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셋 모두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오직 그에게 기대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장인 사랑도 못 받고 어쩌냐는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변변한 직장 하나 꾸준히 다니지 못하면서 유학까지 다녀와 동네에서 학원을 하는 제 동생을 비웃었고 남동생은 군 제대 후에도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가족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 하나만 믿었습니다. 그는 늘 제 편이었고 가족들의 무례함으로부터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청혼하며 저희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주 씨를 꼭 지켜주겠습니다. 그 굳건한 약속에 저는 결국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온갖 진상을 부렸지만 그는 언제나 제 편에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우동가게 주변으로 경쟁업체들이 생겨나며 장사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숨기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시누이의 카드값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오토바이를 사며 생긴 빚도 남편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가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밑빠진 독처럼 돈이 새어나가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가게의 월세는 제 학원 수입으로 막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잦은 다툼을 벌였고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던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점점 시댁 식구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저와 동생 모두 일이 바빠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게 되자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급하게 약속을 취소하고 손녀를 데리러 가시다가 신호를 위반한 음주 차량에 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신 겁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시어머니의 병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 시간에 시댁 식구들과 모여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던 중 어머니의 친구분이 조문을 오셔서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앞으로 거액의 교통사고 사망보험을 들어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남편의 얼굴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화색을 저도 모르게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애써 누르는 그 추악한 표정을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 역시 그의 가족들과 똑같은 검은 머리 짐승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보험금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그 돈은 죽은 내 사돈 돈이 아니라 우리 아들 돈이다라며 억지를 부렸고 시누이는 마치 자기 돈인 양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제게 그 돈으로 자신의 가게를 확장하고 시동생에게는 가게를 차려주고 시누이에게는 시집갈 때 전세금을 보태주자는 기가 막힌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동생은 형부의 그런 모습에 치를 떨며 이혼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험금을 내놓지 않자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며 돈 관리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제 동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동생이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그 녹취 파일에는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를 속이기 위해 남편이 제 동생을 유혹해 바람을 피운 것처럼 연극을 꾸미자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제 동생을 이용해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저를 고립시켜 돈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녹취 파일을 듣고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10억 원이라는 돈을 놓치기 싫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로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은 상속 재산도 아닌 보험료 납입자를 제 명의로 해놓으신 저의 고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우동가게의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결국 그 짐승 같은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전 남편은 먼 지방의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빼앗을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똘똘 뭉쳤던 가족들은 돈줄이 끊기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누이는 또 카드빚을 지고 잠적했고 시동생도 집을 나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라는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어린 손녀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 자신에게 잘하게 만들려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분노에 차올라 그 노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그 이후로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지켜야 할 선과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옛말 그대로 검은 머리를 한 짐승과 달을 박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게 남은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더 단단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행복은 어느새 제 곁에 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곁에도 늘 진실한 사람들과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옛 어른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랜 격언이 그녀의 삶에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는지 그 처절했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를 넘긴 예쁜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짐승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존재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먼 곳이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짐승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아주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단출한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아버지는 늘 반듯하고 단정하신 성실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으셨지만 언제나 저희 자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저희를 낳기 전 잠시 회사를 다니셨지만 이후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신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만 화목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동생과 다투다 어머니께 혼이 나기도 하고 숙제하라는 잔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그런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감기 기운 같다며 동네 병원을 전전하시다 대학병원으로 옮겼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이 암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기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같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힘겹게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며 마지막에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꼭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잠시 병원에서 퇴원의 집에 머무시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산책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빠, 안 돼요. 호흡기 없으면 걷기도 힘드시잖아요. 괜찮다. 휴대용 호흡기 가지고 아주 천천히 걸으면 되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큰딸이랑 손잡고 걷고 싶구나. 그날따라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따스했던 공기, 부드러운 바람, 파릇파릇 돋아나던 새싹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힘없이 하지만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던 아버지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걷고 쉬고 또 몇 걸음 걷고 벤치에 주저앉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산책로 벤치에 앉아 아버지는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너희들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엄마랑 동생, 잘 부탁한다. 아빠는 우리 큰딸이 있어서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아빠가 하늘에서도 꼭 지켜줄게. 저는 불길한 예감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며 울먹였지만 아버지는 그저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저와의 마지막 산책이 세상과의 작별 인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팍팍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거액의 빚뿐이었습니다. 오랜 병원비로 가세는 기울었고 돈 문제로 친척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에 빠진 저희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보험 일을 하시던 그분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험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영업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70, 80년대 남편을 잃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러셨듯 저희 어머니도 억척스럽게 일어서셨습니다. 남편의 암투병을 직접 간호했던 경험은 오히려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자리를 잡으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서서히 빚을 갚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원의 원장님 눈에 띄어 졸업과 동시에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고 제 수입은 음악을 전공한 동생이 유학을 가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암흑 같았던 우리 가족의 미래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동생은 유학을 마치고 경력까지 쌓아 멋지게 귀국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힘을 합쳐 집 근처 상가에 나란히 학원을 차렸습니다. 저는 입시 전문 공부방을, 동생은 작곡 전문 스튜디오 겸 학원을 열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금세 입소문이 나 수강생이 줄을 설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련이 끝나고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련을 던져주더군요. 저희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는 작은 우동집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서너 개가 전부인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늘 손님으로 붐비는 동네 맛집이었죠. 가게 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실하고 활기찬 남자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는 저는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 우동집은 저의 훌륭한 식당이 되어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장과 저는 안면을 트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녹초가 되어 우동집을 찾았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아쉬워하는 제게 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해서 어쩌죠? 대신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고 지쳤던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 치킨집에서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밑바닥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신의 가게를 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싹싹하고 생활력 강한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셋 모두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오직 그에게 기대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장인 사랑도 못 받고 어쩌냐는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변변한 직장 하나 꾸준히 다니지 못하면서 유학까지 다녀와 동네에서 학원을 하는 제 동생을 비웃었고 남동생은 군 제대 후에도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가족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 하나만 믿었습니다. 그는 늘 제 편이었고 가족들의 무례함으로부터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청혼하며 저희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주 씨를 꼭 지켜주겠습니다. 그 굳건한 약속에 저는 결국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온갖 진상을 부렸지만 그는 언제나 제 편에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우동가게 주변으로 경쟁업체들이 생겨나며 장사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숨기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시누이의 카드값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오토바이를 사며 생긴 빚도 남편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가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밑빠진 독처럼 돈이 새어나가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가게의 월세는 제 학원 수입으로 막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잦은 다툼을 벌였고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던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점점 시댁 식구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저와 동생 모두 일이 바빠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게 되자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급하게 약속을 취소하고 손녀를 데리러 가시다가 신호를 위반한 음주 차량에 치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신 겁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시어머니의 병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 시간에 시댁 식구들과 모여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던 중
어머니의 친구분이 조문을 오셔서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앞으로 거액의 교통사고 사망보험을 들어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무려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남편의 얼굴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화색을 저도 모르게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애써 누르는 그 추악한 표정을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 역시 그의 가족들과 똑같은 검은 머리 짐승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보험금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그 돈은 죽은 내 사돈 돈이 아니라 우리 아들 돈이다라며 억지를 부렸고 시누이는 마치 자기 돈인 양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제게 그 돈으로 자신의 가게를 확장하고 시동생에게는 가게를 차려주고 시누이에게는 시집갈 때 전세금을 보태주자는 기가 막힌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동생은 형부의 그런 모습에 치를 떨며 이혼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험금을 내놓지 않자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며 돈 관리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제 동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동생이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그 녹취 파일에는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를 속이기 위해 남편이 제 동생을 유혹해 바람을 피운 것처럼 연극을 꾸미자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제 동생을 이용해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저를 고립시켜 돈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녹취 파일을 듣고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10억 원이라는 돈을 놓치기 싫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로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은 상속 재산도 아닌 보험료 납입자를 제 명의로 해놓으신 저의 고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우동가게의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결국 그 짐승 같은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전 남편은 먼 지방의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빼앗을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똘똘 뭉쳤던 가족들은 돈줄이 끊기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누이는 또 카드빚을 지고 잠적했고 시동생도 집을 나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라는 끔찍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어린 손녀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 자신에게 잘하게 만들려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분노에 차올라 그 노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그 이후로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지켜야 할 선과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옛말 그대로 검은 머리를 한 짐승과 달을 박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게 남은